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그 물 좀 튼다고 더위가 해결된다고요?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왜 한국을 따라야 합니까? 일본 회의실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중이라는 관료의 설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엄청난 인구의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탁상 공론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주쿠 14층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뜨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무언가였습니다. 썩어가는 열기였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며칠째 순환하지 못한 공기가 문틈을 비집고 나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곳은 현관 쪽 형광등뿐이었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그 희미한 깜빡임이 방 안 모든 것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있었습니다. 일제 유명 브랜드의 벽걸이형 에어컨이 방 한쪽 벽면 높이 달려 있었고 전원 버튼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에어컨을 렌즈에 담으면서도 잠시 렌즈를 내리고 맨눈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11년 경력의 기자 본능이 이게 실화냐고 되물었습니다. 실화였어요.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채 하나,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 고지서를 바라봤어요. 7월분이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사흘 전이었고 상단에는 빨간 글씨로 미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금액칸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도쿄 직장인이라면 한 달 점심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금액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6번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6번째,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NHK 사회부 기자로 11년을 일했습니다. 지진 현장에서도, 태풍 피해 지역에서도, 대형 화재 현장에서도 손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기자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기요금 고지서 앞에서는 달랐어요. 탁자 위에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방에 부채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었어요. 재난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덮쳐야 합니다. 지진처럼, 태풍처럼. 그런데 이 방에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이 방에서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느낀 감각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한개였어요. 복도까지 침상이 나와 있었고 의사들은 뛰어다녔으며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며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그냥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구급차 사이렌이 또 들려왔어요. 멀리서 하나가 사라지면 가까이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응급실은 전쟁터보다 바빴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수첩을 꺼내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만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230명이었어요. 사망자는 아직 집계 중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이미 14명이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기자라는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아버지였고 혼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방에서 더위를 버티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다가 숨이 끊겼습니다. 저는 생방송을 마치고 카메라를 접는데 편집장 다나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국제 폭염 대응 긴급회의가 있다. 지금 바로 이동해. 저는 카메라 가방을 다시 챙기며
응급실 복도를 나섰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OECD와 국제재난포럼 공동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세계기상기구 로고가 박혀 있었고 발표자는 유럽 각국의 폭염 피해 통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망자 수, 스페인 의료체계 붕괴, 독일 아우토반 노면 균열. 회의장에 앉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했어요. 저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다 잠시 멈췄어요. 폭염 대응 우수 사례 종합평가 1위 서울.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피식했어요. 서울이라면 한국 아닙니까? 여름이면 장마의 습도에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그 나라가 폭염 대응 1위라는 말이었습니다. 기후 조건만 놓고 보면 유럽보다도 일본보다도 훨씬 가혹한 나라가 폭염을 가장 잘 버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속으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발표자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항목에서 30분 넘게 머물렀어요. 에어컨 보급률, 재난문자 발송 체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독거노인 관리 시스템. 숫자들이 나열될 때마다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나카가 서류 한 묶음을 밀어줬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한국으로.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여름이면 35도를 넘고 습도가 극심해 숨이 막히는 나라. 기후 조건만 놓고 보면 일본보다 훨씬 가혹한 그 나라에 우리가 대체 무엇을 배우러 가야 한다는 말인가? 속으로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1년 경력의 기자 본능이 그 서류 첫 장에 박힌 한 줄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고 있었어요. 1위 서울. 어째서입니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뿌옇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또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주쿠 14층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에어컨이 있었는데 꺼져 있던 그 방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부채와 고지서를, 그리고 가방 안에는 서울행 비행기 표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든다는 표현이 맞아요. 뜨거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도쿄처럼 바짝 말라붙은 열기가 아니었어요. 온도계로 재면 도쿄의 그날 밤보다 낮은 수치였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채 3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기였어요. 사방이 물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우나 문이 열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한꺼번에 피부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도쿄의 폭염은 바짝 말라붙은 열기였습니다. 뜨겁지만 건조한 오븐 같은 더위였어요.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몸을 덮친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기온은 낮은데 온몸의 모공이 동시에 막혀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물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빠르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도쿄에서 입고 온 셔츠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천이 등과 어깨에 달라붙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셔츠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썹을 타고 눈가로 번졌어요. 캐리어를 끄는 손바닥이 미끈거렸습니다. 11년을 도쿄에서 살면서 이런 종류의 더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기온이 높아서 힘든 것과 공기 자체가 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쿄보다는 나았어요. 그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쓰러지고 응급실 복도까지 침상이 가득 차던 도쿄의 그 지옥 같은 풍경은 여기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지 코디네이터 이수진이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서울 출신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번 취재 기간 동안 통역과 현장 안내를 맡아줄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차 쪽으로 앞장섰어요.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고속도로, 간판들,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로 접어들수록 뭔가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특이한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수진에게 물었더니
횡단보도 차열 그늘막이라고 했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 동안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용도라고 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횡단보도마다 어김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하나나 둘은 예산 낭비성 과시일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횡단보도를 뒤덮은 이 구조물들은 철저히 계산된 무언가의 증거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수진과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바로 이 시간대에 구급차 사이렌이 가장 많이 들리곤 했습니다. 열기가 하루 종일 쌓이고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서울 거리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강공원에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야시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공원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찍으면서도 잠시 렌즈를 내리고 맨눈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실화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오사카 사망자가 늘었다는 속보가 휴대전화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장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도쿄의 응급실과 눈앞의 서울, 한강공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각의 풍경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겹쳐지지 않았어요. 오늘만 우연히 그런 건가? 저는 그 가설을 버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골목 안작은 카페, 어디를 가도 분위기는 같았어요.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더위와 싸우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땀은 흘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길가에 작은 유리부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박스 같은 것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랐습니다. 통유리로 된 소형 건물이었는데 안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천장에는 에어컨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전신을 감쌌어요. 유리문 하나를 경계로 안과 밖의 세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밖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피부 위의 열기가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수진이 스마트 쉘터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폭염이나 추위를 피하는 공공시설인데 에어컨,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까지 된다고 했어요. 무료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라고 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유리 너머 바깥을 바라봤어요. 도쿄에서 신주쿠 14층 아파트의 그 고지서를 떠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버튼을 누르지 못하던 그 방을. 그런데 이 나라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도 에어컨이 나오는 유리부스를 공짜로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 앞에서 감탄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수진을 통해 옆에 서 있던 40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남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요? 여름에 버스 기다리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의 통역이 끝날 무렵 남성은 이미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자기 전까지 그 사람의 당연한 표정이 내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 도심을 돌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취재 수첩을 챙기고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 시간을 골랐어요. 도쿄에서 폭염 취재를 할 때 새벽은 항상 달랐습니다. 밤새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도시는 새벽에 가장 솔직한 얼굴을 드러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 편의점 앞에서 환경미화원 한 명이 작업을 멈추고 그늘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늘이 있었습니다. 건물 처마 아래가 아니었어요. 골목 한쪽에 설치된 차열 그늘막 아래였습니다. 어제 횡단보도마다 서 있던 그 구조물과 같은 종류였어요. 미화원은 그 그늘 아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쓰러지거나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도쿄를 떠올렸어요. 지난 여름 도쿄에서 새벽 취재를 하다 미화원 한 명이 길가에 주저앉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사람은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늘이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달기사가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 입구 쪽에 설치된 냉방시설 앞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잠깐이었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멧을 쓰고 출발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쉬는 공간이 있다. 곳곳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출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진과 함께 그 흐름을 따라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밟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이미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플랫폼에 닿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흔들림 없는 균일한 냉방이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팬이 돌고 있었고 벽면 전광판에는 현재 역사 내부 온도가 소수점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섭씨 24.3도였어요. 바깥이 이미 30도를 넘어가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플랫폼 끝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안전 설비였습니다. 도쿄 지하철 일부 노선에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너머로 들어오는 열차 안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냉방이 완벽했어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더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땀을 닦지 않았어요. 노인이 졸고 있었고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중년 남성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열대야 사망자가 또 늘었다는 속보가 제 휴대전화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봤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오후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폭염이 가장 극심해지는 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체감 온도는 36도를 넘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버스 정류장, 공원, 골목 안약국 앞을 차례로 돌았어요. 도쿄였다면 이 시간대에 구급차가 가장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원 그늘막 아래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었어요. 골목 안 경로당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안을 들여다봤어요. 노인 67명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더위에 지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수진을 통해 경로당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폭염 때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관리인은 대답 대신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을 가리켰어요. 무더위 쉼터 운영 안내였습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 운영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저는 그 종이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방송을 확인했어요. 오사카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속보였습니다. 도쿄 응급실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보였어요.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치킨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밤이었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출된 장면이라는 가설은 이미 어제 버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한 장소 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분위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평온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뭔가 부족했어요. 시스템은 결과였습니다. 결과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내일은 서울시 관계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쿄보다 선선했어요.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평온한 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진에게 연락이 온 것은 경보 문자가 뜨고 나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늘 1일 구상황실 동행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챙기며 수첩을 꺼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오늘 그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19 상황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도쿄의 재난 상황실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항상 전화벨 소리와 무전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담당자들이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춰있지도 않았어요. 폭염경보가 발령된 직후 상황실 한쪽 벽면 대형 화면에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으로 다가갔어요. 전국 무더위 쉼터 가동 현황이었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전국의 무더위 쉼터가 자동으로 연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별도 지시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자동으로. 담당자 중 한 명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끊고 나서 옆자리 동료에게 뭔가를 말했고 동료는 바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냐고. 수진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원구 쪽 독거노인 한 분이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담당 인력이 지금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신고가 들어오고 출동까지 걸린 시간이 4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숫자를 받아 적었어요. 4분. 도쿄에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를 찾는 데만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부서 소관인지 확인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출동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빠르면 1시간이었습니다. 신주쿠 14층 아파트에 그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늦어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이 미리 연락을 해뒀던 곳이었어요. 보건소 담당자는 저를 보자마자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관할 구역 내 독거노인 명단이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마지막 안부 확인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이 명단에 있는 분들 전원을 오늘 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매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구청 재난상황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119 상황실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벽면에 붙은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할 구역 전체가 격자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담당 인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폭염경보 발령 시 각 담당자가 맡은 구역의 취약계층을 직접 확인하는 구조였습니다. 지도 위에 형광색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진에게 물었더니 아직 확인이 안 된 가구라고 했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스티커들이 하나씩 떼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였어요. 환자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아직 아무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난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구조였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환자가 생긴 뒤 대응하는 나라와 환자가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나라. 점심 무렵 담당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오늘 현장 동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나가는 직원을 따라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담당 직원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지현이라고 했어요. 서류 한 장을 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 가구 앞에서 김지현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현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김지현을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신주쿠 14층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꺼져 있던 에어컨을, 탁자 위에 고지서를. 노인은 김지현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어제 쉼터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김지현은 냉장고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 연락처가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 방문 날짜를 말해줬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지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오늘 몇 가구를 방문하냐고. 김지현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12가구라고 했어요. 폭염 경보가 길어지면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김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보건소 담당자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들이 왜 이렇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한동안 생각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도쿄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신주쿠 14층 아파트에서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늦어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훌륭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처음 만들었는가? 그 질문 하나를 품은 채 다음 날 서울대학교 기후환경연구실로 가기로 했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작을 알고 싶었어요. 서울대학교로 가는 길은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이 가까웠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산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쿄에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오늘 만날 교수를 떠올렸어요. 기후환경연구실 브뤼셀 포럼 보고서에 자문 교수로 이름이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실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실망했어요. 화려한 유리통창 빌딩을 상상했었거든요. 도쿄대학교 재난연구소처럼 최첨단 장비가 즐비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물은 달랐어요. 외벽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머금은 투박하고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시아의 연구실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가니 벽면 가득 기상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연구실 문을 열자 누런 논문 더미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실시간 위성 기상 차트가 깜빡이는 낡은 모니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하고 깊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건물 외관에 대한 선입견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간이었지만 수십 년간 한반도의 하늘과 씨름해온 사람의 무게가 그 안에 가득했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어요. 11년 경력의 기자답게 핵심부터 짚고 들어갔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폭염으로 마비될 때 한국은 이렇게 평온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적으로 운이 좋은 나라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표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지형도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사면이 바다에 매달린 반도. 이 위치 자체가 기후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고기압과 북쪽 대륙의 차가운 대기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것이 장마였어요. 수십일간 도시를 집어삼키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농지와 마을을 통째로 덮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한 해 농사가 단 며칠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살인적인 습도를 머금은 가혹한 폭염이 덮칩니다. 저는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습기를 떠올렸어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와 폭염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을이 되면 태평양에서 발달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인프라를 훑고 농지를 쓸어버리는 태풍이 매년 찾아오죠. 어렵게 복구해놓은 것들이 태풍 하나에 다시 무너지는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혹독한 한파가 뼈를 깎아냅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몇 주씩 이어지는 겨울이었어요. 봄 가뭄, 여름 장마와 폭염, 가을 태풍, 겨울 한파. 교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단 하나만 겪어도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법한 재난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매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그 목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장마, 폭염, 태풍, 한파 4개였습니다. 일본이 이번 여름 폭염 하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저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도쿄를 떠올렸어요. 신주쿠 14층 아파트의 그 방을, 탁자 위에 고지서를. 쉬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재난과 재난 사이에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을 뿐이었어요. 교수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한반도 윤곽을 그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63% 이상이 산지입니다. 인간이 농사짓고 생존할 수 있는 평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좁은 평야로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홍수가 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말라붙어 가뭄이 들죠. 수백만 명이 그 거칠고 혹독한 자연 속에서 수천 년간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63%라는 수치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를 머릿속으로 환산해봤어요. 일본의 산지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에 바다가 있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좁은 땅에서 매년 4가지 재난을 순서대로 맞이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교수가 마커를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님은 지금까지 한국이 왜 잘 버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뒤집어야 해요. 이렇게 가혹한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일본은 온화한 기후 속에서 시스템을 천천히 쌓아왔습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상대적으로 드물었어요. 그래서 폭염 대응 시스템을 고칠 이유가 없었죠.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도 버틸 수 있었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체계가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일함이 올여름 도쿄 응급실 복도를 침상으로 가득 채운 것이었어요.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축복받은 땅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처절하게 배운 나라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싶다면 30년 전 기록으로 가십시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복도의 기상 지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낡고 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유리 빌딩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이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논문 더미들과 깜빡이는 위성 화면들이 이 나라가 수십 년간 하늘과 싸워온 기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초록빛이 서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 산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기록.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국가기록관 방문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재난이 적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너무 많아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국가기록관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나지막한 산들이 이어졌어요. 초록빛이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기록으로 가십시오. 그 말이 오늘 이 방문을 만든 것이었어요. 기록관은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지하 보존 서고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밟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통제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철제 선반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국책사업 보고서와 행정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보존액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담당자가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1994년과 1995년 폭염 관련 행정 기록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면에 스캔된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994년 7월 작성된 피해 현황 보고서였어요.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 지역별 피해 규모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1994년 여름 한국의 폭염 사망자는
3,000명을 넘겼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한 여름에 3,000명이었어요. 저는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문서를 넘겼어요. 그해 8월에 열린 긴급대책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첫 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피해 규모 보고와 향후 대책 논의였어요. 저는 회의록을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대책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냉방 시설 확충, 의료 인력 확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액. 그런데 회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결론 항목 맨 아래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행정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나 회의록의 결론은 대개 숫자와 계획으로 채워집니다. 예산 얼마, 인력 몇 명, 기한 언제까지. 그런데 이 문장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냥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이 문장이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냐고. 담당자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요청했어요. 1995년 이후 폭염 관련 행정 기록 전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불러오는 동안 저는 서고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선반 위에 꽂힌 파일들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어요. 어떤 파일은 두꺼웠고 어떤 파일은 얇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있는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이 컸던 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난 뒤에 무언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담당자가 다시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폭염 관련 행정 기록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자료에는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독거노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1997년 자료에는 무더위 쉼터 시범 운영 계획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 구에서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99년 자료에는 폭염 재난문자 발송 체계 초안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 전역에 깔려있는 그 시스템의 첫 번째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자료마다 피해 규모는 달랐지만 회의 마지막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1994년에도 1998년에도 2001년에도 매번 같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수첩에 나란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도 아니었어요. 매번 재난이 지나간 뒤 누군가가 회의록 마지막에 손으로 적어 넣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다음에는 항상 새로운 대책이 하나씩 추가되어 있었어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자료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거리에서 봤던 풍경들을 떠올렸어요. 스마트 쉘터, 횡단보도, 그늘막, 독거노인 안부 확인 체계, 재난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재난이 지나간 뒤 누군가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적고 그 다음 줄에 새로운 대책을 하나씩 추가해온 결과였어요. 3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멈춘 것은 오래된 단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화질이 거칠었습니다. 1995년 폭염 대책 실무팀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10여 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뒷줄에는 젊은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무심코 바라보다 뒷줄 맨 끝에 서 있는 한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더 거칠어졌지만 윤곽은 보였어요. 어젯밤 한강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설명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름 목록이 있었습니다. 앞줄부터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뒷줄 맨 끝까지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박성진.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더 있냐고. 담당자는 잠시 검색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무자 개인 기록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록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후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진이 지금 당장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인이 오늘도 거기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저녁처럼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풍경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는 그늘 아래 벤치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제 장기를 두던 자리를 찾아 걸었어요. 정자 아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장기판 소리가 들렸어요. 돌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 저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정자 아래 평상에 노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어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제는 어두워지는 시간이었고 멀리서 카메라로 담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장기하를 짚는 손이 느렸습니다. 그 손이 기록관 사진 속 뒷줄, 맨 끝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수진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카메라를 내린 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일본에서 온 기자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노인은 저를 한번 바라보다 다시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평상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노인은 장기하를 하나 집어들며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서울에는 왜 왔냐고 했어요. 저는 폭염 취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기록관에서 출력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폭염 대책 실무팀 단체 사진이었어요.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장기하를 집으려다 멈췄어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정자 아래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장기판 위에 알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젊었을 때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어요. 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뒷줄 맨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젊은 직원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노인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당시 실무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노인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막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기하를 집었어요. 저는 더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옳지 않았어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더운데 매일 공원에 나오시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여기가 시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늘막도 있고 바람도 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정자 옆에 차열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봤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어요.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장기판에 집중했고 함께 앉아있던 다른 노인들이 술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좋은 기사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는 공원을 나오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너무 짧았다고 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 쪽에서 관리인 한 명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어요. 저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안부부터 확인하러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아가신다고 했어요. 봉사단체 소속도 아니고 아무 직함도 없이 그냥 개인으로 혼자 돌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공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자 아래 평상에서 노인은 여전히 장기하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뒷줄 맨 끝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독거노인 명단을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직함도 없이 소속도 없이.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이라는 이름 옆에 짧게 적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 공원을 나서는데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볼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박성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남긴 기록부터 다시 찾아봐야 했습니다. 서울시청으로 가야 했어요. 당시 실무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으며 수진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서울시청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알겠다고 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 이름 없이 혼자 골목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청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신청사와 오래된 구청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수진과 함께 민원 안내 창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995년 폭염대책 실무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관련 부서로 안내해줬습니다. 행정기록 열람실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창문으로 오후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수진을 통해 당시 재난대책본부 간부들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직접 제공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퇴직 공무원 인터뷰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필요한 절차를 받아 적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람실을 나오려는데 담당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컴퓨터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당시 재난대책본부 간부 중 한 분이 아직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부탁했습니다. 연락이 온 것은 2시간 뒤였어요. 당시 재난대책본부 국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병호라고 했어요.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고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최병호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은평구의 작은 커피숍이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등이 곧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전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국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저는 1995년 폭염대책 실무팀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시절 이야기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기록관에서 출력해온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최병호 앞에 놓았어요. 최병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앞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시 폭염 대책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고. 최병호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물었어요. 최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최병호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꿨어요. 당시 실무팀 막내 직원 중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최병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저는 박성진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최병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드리며 추가 인터뷰를 부탁했습니다. 최병호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정하는 말이었는데 무언가를 숨기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다음 인터뷰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록관으로 돌아갔어요. 단체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앞줄의 간부급 인사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뒷줄의 젊은 직원들은 기록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파일 하나를 더 찾아줬어요. 1996년 폭염 대응 개선 회의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름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재원. 당시 실무팀 소속이었고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30분 만에 번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김재원이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하며 취재 의도를 설명했어요. 김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최병호가 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수첩에 두 문장을 나란히 적었어요. 최병호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김재원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음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편집장 다나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취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진행 중이라고만 했어요. 다나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슬슬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다나카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취재가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간부들은 입을 맞춘 것처럼 같은 말을 했고 문서는 폐기되어 있었으며 박성진 본인은 이야기를 피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뭔가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록관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사진 속 맨 뒤에 서 있는 젊은 직원은 아직 살아계실 겁니다. 박성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한강공원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가야 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어제보다 이른 시각이었어요. 정자 아래 평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수첩을 펼쳐 어제 적어둔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한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진은 정자 아래로 걸어오다 저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에 앉았어요. 보자기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장기알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록관에서 복사해온 회의록 초안이었어요. 어젯밤 다시 기록관에 연락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였습니다. 박성진 앞에 내밀었어요. 박성진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이 회의록 초안 대부분이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가 결제란에 적힌 국장 이름과 다르다고 했어요.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현장 메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메모들, 현장 조사 결과를 기록한 문서들, 개선 방향을 제안한 초안들이 모두 같은 필체였다고 했어요. 결제는 항상 위에서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성진은 평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장기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정자 아래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박성진이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건 막내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문서 정리는 막내 몫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서 정리와 내용 창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초안들에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제안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독거노인 사전 방문 체계, 무더위 쉼터 자동 연장 운영,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이것들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들이 모두 같은 필체라고 했습니다. 박성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때 정자 옆 벤치에서
함께 장기를 두던 노인 2명이 걸어왔습니다. 박성진을 보며 웃었어요. 그중 한 명이 수진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앞에 안 서고 뒤에만 섰다고 했어요. 회의할 때도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맨 뒤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록관 사진을 떠올렸어요. 뒷줄 맨 끝에 서 있던 그 얼굴을. 박성진은 노인들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록 초안을 다시 박성진 앞에 밀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었어요. 박성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여럿이 같이 한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부정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럿이 같이 한 일이라는 말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 일의 일부였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의 처음으로 독거노인 사전 방문이라는 말을 적은 사람은 누구냐고.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기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손이었어요. 부드럽게 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문서를 쥐고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의 손이었어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최병호 국장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잠깐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시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김재원 씨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장기판 위에 알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저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말을 두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성진 본인도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회의록 초안의 필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장 메모도 있었어요. 누군가 그것을 썼고 그 누군가가 처음으로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를 행정문서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1994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어요.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알을 집으려다 멈춘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단하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것이 그 얼굴 위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성진은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기알을 하나 집어들고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오늘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문서를 썼어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걸으면서 적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영웅을 잘못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내일 박성진을 다시 만나기 전에 기록관으로 한 번 더 가야 했습니다. 1994년 여름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어요. 기록관 지하 서고로 다시 내려간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저는 입구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숙소에서 회의록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박성진의 필체로 작성된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런데 1994년 여름 자료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된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공식 문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A사 용지 한 장에 손으로 빼곡하게 적힌 글이었어요.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만큼은 선명했어요. 다시는 혼자 죽게 두지 말자. 저는 그 문장을 밤새 바라봤습니다. 담당자가 출근한 것은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저는 즉시 부탁했습니다. 그 메모지 원본을 직접 볼 수 있냐고 했어요. 담당자는 잠시 난색을 표했습니다. 원본은 보존 등급이 높아 직접 열람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목적을 다시 설명했어요. 수진이 통역하며 거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상급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반 위에 꽂힌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1994년이라고 적힌 파일이 보였습니다. 두꺼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후회가 담겨 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온 것은 30분 뒤였어요.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사진 촬영은 안 되고 육안으로만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과 함께 별도 열람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담당자가 얇은 면장갑을 건네줬습니다. 원본을 다룰 때 착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투명한 보존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A사 용지였어요. 저는 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스캔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작은 글씨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많은 것을 적으려 했던 사람의 필체였어요. 저는 케이스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은 날짜였습니다. 1994년 8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어딘가였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문 앞에서 냄새가 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이웃이 신고했지만 담당 부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신주쿠 14층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달려들던 그 공기가. 저는 계속 읽었어요. 방 안에 에어컨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있었는데 고장나 있었다고 했어요. 탁자 위에는 먹다 만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손가락이 잠깐 떨렸어요. 장갑을 낀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나왔어요. 다시는 혼자 죽게 두지 말자.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스캔으로 봤을 때와 달랐어요. 원본으로 보니 글씨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볼펜으로 세게 눌러 쓴 글씨였어요. 마지막 줄만 유독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으면서 혹은 뭔가를 결심하면서 쓴 글씨였어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이 메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있냐고. 담당자는 보존 케이스를 들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누가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이 메모가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작성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책의 초안과 함께 묶여 보존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같은 해 9월, 1994년 8월 3일의 메모와 그해 9월의 초안, 2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방에서 나온 뒤 2달 만에 시스템의 첫 번째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열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섰어요. 박성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어요. 정자 아래 평상에 앉아 장기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카메라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펼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박성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1994년 8월 3일 성북구에 갔던 사람이 당신이냐고.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하를 집으려다 멈춘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박성진은 강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날 신고를 받고 간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했어요. 막내였으니까 현장에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박성진은 계속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알았다고 했어요.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렸다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대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1994년 8월 3일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볼펜으로 세게 눌러 쓴 마지막 줄을. 다시는 혼자 죽게 두지 말자. 박성진이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방 안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고장나 있었다고 했어요. 탁자 위에 먹다 만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밥이 이틀은 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고장난 선풍기와 굳어버린 밥. 그 방에서 며칠을 혼자 버티다 쓰러진 사람을. 박성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날 밤 회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피해 통계를 보고하는 회의였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 지역별 피해 현황, 숫자들이 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혼자 사는 노인들을 먼저 찾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한다.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이 쓰러지면 누가 신고합니까? 박성진은 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다들 나간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여백에 뭔가를 적었다고 했어요. 수진이 통역하다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다시 통역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죽게 두지 말자. 라고 적었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받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메모를 쓰고 나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 폭염이 심한 날에는 먼저 찾아가는 구조, 그것이 2달 뒤에 제출한 초안의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2달. 1994년 8월에 그 방에서 나온 뒤 2달 만에 시스템의 첫 번째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거창한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먼저 배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막내 직원 한 명이 빈 종이 위에 혼자 적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 초안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고. 박성진은 짧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고 인력이 없다고 했으며 전례가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야 했어요. 전례가 없다고 했다. 박성진은 계속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했다고 했어요. 퇴근 후에 혼자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혼자 돌아다니며 안부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1994년 여름이 끝날 때까지 혼자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혼자, 직함도 없이, 예산도 없이, 퇴근 후에. 저는 어제 공원 관리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봉사단체 소속도 아니고 아무 직함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신다고 했던 그 말을 30년 전에 시작한 일을 지금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성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박성진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그 방에서 나올 때 탁자 위에 밥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틀은 된 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밥을 누가 차렸을지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끼니를 먹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밥 한 그릇이었어요. 먹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 밥 한 그릇이 30년짜리 시스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성진이 장기화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그 초안이 나중에 공식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박성진은 잠시 장기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자신의 초안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냥 계속했을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폭염 대응 시스템이 이 한 문장에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저는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장 단순한 마음이 가장 오래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장기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도쿄를 떠올렸습니다. 신주쿠 14층 아파트의 그 방을,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고지서와 부채를, 그리고
1994년 성북구의 그 방을, 탁자 위에 굳어버린 밥을, 두 개의 탁자가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30년의 시간이 두 개의 탁자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굳어버린 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누군가 먼저 찾아와 에어컨을 확인하고 냉장고에 물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탁자 위에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성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좋은 기사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박성진은 이미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서 알을 하나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기록관 사진 속 뒷줄 맨 끝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걸으면서 적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밤은 한 사람의 후회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후회는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차열 그늘막이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스마트 쉘터가 있었습니다. 골목 안경로당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 차열 그늘막은 1994년 여름 이후 누군가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적고 그 다음 줄에 추가한 대책들이 30년에 걸쳐 쌓인 결과였습니다. 저 스마트 쉘터는 냉방을 복지로 본 나라의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저 경로당 문은 탁자 위에 굳어버린 밥 한 그릇을 본 사람이 혼자 적기 시작한 한 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첩만 들고요. 취재 수첩이 아니라 그냥 걷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걸었어요. 오후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7도를 넘겼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덥기는 했어요. 분명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10분에 한 번씩 어딘가에서 쉴 수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는 그늘막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스마트 쉘터가 있었으며 골목 안에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그늘이 깔려 있었어요. 편의점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냉방이 흘러나왔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도시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쿄를 생각했어요. 폭염이 절정이던 날 도쿄 거리를 걸었을 때를. 그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지붕만 있었어요. 냉방이 흘러나오는 공공시설이 없었습니다. 걷다가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도시였어요. 저는 골목 안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수진에게 연락해서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통역해줬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습니다. 폭염이 심한 날에 카페 문을 열어두는 이유가 있냐고.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냥 원래 열어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운 날에 지나가다 잠깐 쉬러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뭔가를 사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시스템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제도가 아니라 습관이 됐다. 카페를 나서며 다시 걸었습니다. 재난 문자가 울렸어요. 제 휴대전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습니다. 폭염경보 발령 안내였어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특별히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경보가 떴으니 조심하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도쿄를 떠올렸어요. 도쿄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뉴스가 난리가 납니다. 자막이 달리고 앵커가 주의를 당부하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원한 공공시설이 없었어요. 경보는 있는데 피할 곳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경보를 울리는 것과 피할 곳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둘 다 했다. 편집장 다나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취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을 너무 미화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다나카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이 잘한다는 기사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나카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도 각도가 있다고 했어요. 각도를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다나카가 말한 각도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각도. 저는 그 단어 아래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취재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다. 기사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11년간 단 한 번도 편집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주쿠 14층 아파트의 그 방이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에 부채와 고지서가, 그리고 1994년 성북구의 그 방이 떠올랐어요. 탁자 위에 굳어버린 바비. 그 두 개의 방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각도를 잡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재난 문자가 울리는 순간부터 카메라를 켰어요. 공원 관리인이 생수를 나누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독거노인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을 담았어요.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 안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보니 처음과 달랐어요. 각각의 장면이 이제는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공원 관리인이 생수를 나누는 것도, 보건소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 쉘터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모두 같은 약속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죽게 두지 말자는 그 약속을. 그것은 박성진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박성진이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받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공원 관리인도, 보건소 직원도, 스마트 쉘터를 설계한 사람도, 경로당 문을 여는 사람도 모두 그 약속의 일부였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 약속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년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 풍경을 맨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그 시스템이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폭염 대책이 특별한 행정이 아니라 완벽한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결과인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촬영 많이 됐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라고 했어요. 기자님이랑 다니다 보니까 새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당연하게 만든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외부에서 온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귀국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마지막 취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쿄 응급실과 서울 한강공원을 동시에 연결하는 비교 취재였어요. 그리고 박성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쉘터 안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 그늘막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당연함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6월 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하지 않았어요. 어제보다 더웠습니다. 습도가 높았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어제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저는 창문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도쿄 NHK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도쿄 응급실 현장과
서울 한강공원을 동시에 연결하는 비교 취재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본사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비용과 편집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꼭 필요한 취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했어요.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한강공원에서 촬영이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박성진 어르신한테는 연락해봤냐고 했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공원으로 직접 가보겠다고 했어요. 오전에는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 없이요. 서울 도심을 걸으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내렸을 때 달려들던 그 습한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마트 쉘터 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피부 위에 열기가 빠르게 가라앉던 감각이 떠올랐어요. 기록관 지하 서고에서 처음 그 메모를 봤을 때 볼펜 자국의 압력이 눈에 들어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성진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탁자 위에 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틀은 된 밥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기사 첫 문장을 적어보려 했습니다. 몇 번을 적고 지웠어요. 적당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어요. 오후 3시에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자 아래 평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 관리인에게 걸어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독거노인 명단 들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에, 귀국을 하루 앞둔 날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했던 날에 박성진은 이미 골목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명단을 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기판을 바라봤습니다. 평상 위에 장기알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성진이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장기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 장기알을 담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수진과 함께 한강공원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도쿄 본사와 연결을 확인했어요. 화면 분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쪽에는 도쿄 응급실이 연결됐어요. 다른 한쪽에는 서울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응급실 화면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복도까지 침상이 나와 있었어요.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어요. 현장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도쿄에서만 열사병 환자가 28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울 한강공원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시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두 도시의 차이는 기온이 아닙니다. 서울이 도쿄보다 시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서울 체감온도도 37도를 넘겼습니다. 차이는 재난 이후의 선택이었어요. 재난이 지나간 뒤 무엇을 바꿨는가? 그 선택이 30년에 걸쳐 쌓인 결과가 지금 이 두 화면의 차이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를 접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나카였습니다. 오늘 비교 취재 화면 봤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사 방향대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어딘가의 골목에서는 박성진이 오늘 돌아다닌 명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